일단은 주말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요? 정말 충격적이어서. 실화입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심은정님은 마약이라고 쓰고 석유라 읽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옳은 일을 안 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와 가장 유사한 사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하나는 이제 아이만 사건이죠. 이 아이만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인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던 나치 유대인 학살의 가장 주범이었던 아이만을 납치한 거죠. 그때도 납치해서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서의 재판은 한나 아렌트의 그 글들로 그 증언들로 아이만에 대한 재판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국제법 사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옌데 대통령이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미국의 사실상 지금과 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축출됐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남미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미국이었는데 하여튼 두 가지 사례가 2025년에 이게 두 가지 사례가 다 보면 1970년대 뭐 이럴 때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2025년에 한 50년 만에 교과서에나 볼 것 같은 사례가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해서 26년. 네, 시해니까 26년이죠. 26년이죠. 26년에 진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앞으로 길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보호주의나 세계주의상의 미국에서의 관할권 주장이 국제법적으로는 좀 다퉈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이 있다면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법 집행을 했다라는 게 보호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주의는 반인권적 범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관할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좀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베네수엘라 지금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유일한 대통령이 마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합니다. 옳은 일 안 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 이 얘기는 자칫하면 또 잡아갈 수 있다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상당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참 막다른 골목 같은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유엔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제 국제법상 이거 위반 소지가 좀 명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헌장 2조 4항에 보면 이거 주권 국가에 대해서 무력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국내법도 어겼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의회 승인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회 승인이 전폭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런 권한이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될 것 같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 무서운 전례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번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다가 대만을 위협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이때 돼서 자기도 뭔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길이 정말 인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만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만 같아서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설비 재건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속내를 감추지도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요. 석유가 없으면 그렇죠. 만약 석유가 없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 싶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러면 마두로 다음은 누구냐 어디냐 이게 좀 질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이제 콜롬비아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도 병든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서 나로서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앞서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이거 방위를 위해서 필요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뭘 하겠다는 거지? 이건 경찰이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제법 질서의 관계는 국내법 질서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법대에서 배울 때도 보면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질서는 다르고 국내법의 어떤 엄밀한 절차나 내용, 합법성 이런 것들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게 사실 국제법 질서 관계죠.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법치주의로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인류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왔던 건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봤는데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됐는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국제법 질서의 관계가 법치주의보다는 힘의 질서로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슨 특별작전이니 뭐니 해서 제트작전이니 뭐니 해서 침공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법 질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제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주변에 이러한 국제 질서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이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초당적이면서도 국가의 어떤 자원이 모두 총동원되는 그러한 대응책을 이제 국가가 좀 만들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당파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완전 동의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제법상으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선 필요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뭐 법 위반 이런 걸 따지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받으려면 노벨평화상 받으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잘 들릴지 모를지 국제법 위반입니다라는 말은 전혀 설득이 안 될 거다라는 말도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말인 것 같아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특히 지금 뭐 명분도 마약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관련된 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은 코카인이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펜타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좀 맞지가 않고 마약을 명분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석유라든지 이권 이런 거일 거고 뭐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들의 안보 뭐 광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걸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숨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아닌 척이라도 하고 뒤로는 뭔가 이런 거 꽤 해도 밖으로는 명분상 아닌 척이라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숨기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내 보이면서 막 다음 행보 좋은 생각이다 뭐 병자가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상황들이 솔직히 좀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하게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교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시로 내려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논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정파적으로 뭘 따질 때가 아니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세계 변화 국제 질서 파워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나경원 의원이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꺼내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는데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리고 좀 의아한 대목이 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재집권하면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했다.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 논평의 내용이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런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정파적인 또는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지 저는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다 파괴하고 훼손할 뻔했던 걸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거에 의해서 뽑아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정부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누가 동감하실까라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물론 야당으로서 뭐 항상 정부를 공격해야 되고 뭐 집권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숙명이 있다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뒤가 좀 말이 맞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야당이 이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네라는 얘기를 좀 하셔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나간 이야기를 하시면 솔직히 새 벽두부터 좀 눈살 찌푸릴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조국혁신당의 뭐 김준영 정책위 의장이야 뭐 외교안보통으로 이 범여권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이 모습을 그냥 바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범여권 쪽에서 물론 민주당 인사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거를 완전히 또 베네수엘라적 쪽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부분이 다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제연맹에서 이게 무력을 통해서 어떤 평화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배제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나 이런 세력들을 막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원장을 만들 때 유엔 원장의 7장에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평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해서 강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유엔군을 출동시켜서, 그러니까 이 유엔 원장 제7장은 소위 말하는 정말 국가의 어떤 인권, 전 인류의 인권, 인륜적인 어떤 반인륜, 반인권적인 그런 국제 범죄가 있을 때 정의로운 전쟁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한 조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항이 작동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모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일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의로운 전쟁을 한번 인정을 해놓고 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 조항들을 명분으로 해서 무력 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러한 느낌이고, 지금 이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다 그러한 명분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명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국정이 파탄이 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제적 명분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미국이 하겠다고 지금 나섰던 건데, 근데 그 안에 숨은 뜻은 결코 그 명분만 있지는 않은 거라는 게 이번에 사실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대로. 지금 얘기는 왜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러니까 말씀대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지 마두로 체포 자체는 이거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에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이걸 또 정파적으로 정쟁적으로 너무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우리 거잖아요. 당의 지금 공식적 논평이 사실 조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논평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만 해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도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곳에서 너무 지금 당파적인 논평을 내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제가 알고 있던 90년대 이후에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기본적인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거의 지금 알몸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이 동아시아의 지금 이 지정학적인 이 상황이. 그래서 정파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이거는 정말 초당적으로 국익 우선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이런 논평의 내용들은 사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엔 저는 모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재 탄핵 결정문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 계엄이 빠르게 2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진짜 우리 헌정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막아내는 그런 나라거든요. 민주주의를 회복해내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국민들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의 이런 논평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리 정쟁을 해야 되고 여의도 문법이 있고 여의도 정치를 해야 되고 다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먼저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탄원서. 이제 지난 2024년 총선 앞두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전달됐고 이를 입증할 녹취도 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지금 하고 나섰어요. 김병기 의원이 부인의 동작구 위에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친윤 의원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무모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뭐 논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관련해서 광선우 의원과의 녹취가 가장 큰 건일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제 더 나올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있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논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탄원서,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뭐 공천과 관련해서 또는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의혹이 들어있는 탄원서고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실에 전달이 됐었다라는 이제 그런 정황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대표실에 전달이 됐고 뭐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그걸 받았다라는 녹취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녹취를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아직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좀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일단 이게 선거 전이 되면 뭐 국민의힘도 그럴 줄 모르겠지만 원래 정당에는 선거 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투서가 들어오는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익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탄원서처럼 뭐 진짜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탄원서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당시에도 이 탄원서가 정말 대표실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표실이 받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인지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진지하게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단계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심판원에 지금 이미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검찰을 없애고 났으니까 이제 경찰밖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에게 수사권을 다 없애놔가지고. 근데 그 경찰에게 힘을 쓰기 위해서 친윤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 나는 저는 진짜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데려갈 윤어게인 센터 데려가는 것도 정말 신기했지만 이 민주당의 흑묘 백묘론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유리한 거를 데려다가 쓰는 것 같긴 한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윤어게인 센터이고 친윤 의원인 거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댓글 많이 쓰고 계신데 너무 흑묘백묘 아닌가 너무 실용주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찰을 지금 못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상황에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도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청교책이라는 작년에 신조어를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특검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3김 1강 특검. 3김 1강. 김병주, 그다음에 김경, 그리고 김민석. 왜냐면 김병주 의원이? 김병기 의원. 김병기. 네네. 김경, 그다음에 김민석. 김민석 총리는 이제 김경 시의원과 그때 그 영등포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3김과 1강 강선우 이렇게 해서 우리 3김 1강 특검으로 한번 가시죠. 뭐 이름이야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이 뭐 특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경찰한테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친윤 의원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또는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는 대충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죠, 돌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김병기 의원이 오늘 네.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부인이 경찰 조사 6번 받았고 근데 그거를 윤 핵심에게 부탁을 하면 그건 죽이란 소리다. 뭐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아는 것과 그거는 무분별하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 근데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이 지금 탈당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탈당을 전제해도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윤리심판원에 사건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탈당을 하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또 말이 나오죠. 탈당으로 뭔가 당의 정말 부담을 아예 절연시킬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라는 얘기는 당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고, 또는 뭐 당에서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그거를 따를지언정 지금 본인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좀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일단 당에서도 윤리심판원에서 나름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지금 뭐 본인이 탈당을 한다 라는 카드가 지금의 상황을 뭐 변모할 수 있는, 뭐 변동할 수 있는, 뭐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부담,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거의 정치를 생각하면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탈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김병기 의원 한 명이 탈당한다고 과반 의석이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하는 게 맞는데,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을 안 한다라는 이 말은 김병기 의원은 이미 조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건지 모르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사태가 터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른 국토위 의원들도, 우리 당의 다른 국토위 의원들도 다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만 죽을 순 없다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깔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글쎄요, 민주당을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주당의 DNA랑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이 공천돼서 삼선 의원까지 하시긴 하셨지만 이 1987년에 안기부에 입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1987년이 어떤 해입니까? 영화로도 나오는 해인데 그 해에 안기부에 입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안기부에 입사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한 몇 년 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있을 때 안기부 입사를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 그래서 이분이 왜 민주당에 들어왔나를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그런 좀 그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다가 여기까지 오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의 당의 동지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탈당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긴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를 드린다. 환불을 도려내겠다. 뭐 외양간 더 크게 짓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과거 당의 지방선거나 총선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아니 그러면은 환불을 도려내야 되는데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환불을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불거지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죠.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무 구태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당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지지자분들, 당원들께 또 가장 또 송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환부 도려내고, 이제 지방선거 6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월, 3월 되면 또 각 정당이 공천 시즌이 되거든요. 그 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당대표의 또 중차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다만 뭐 빈대 잡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 이걸 전수조사해라라는 거는 저는 외부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을 뭔가 불신 뭐 이런 거로 만들어서 흔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나름대로 공천 시스템을 그동안 잘 갖춰온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또 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개인의 일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마찬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원들과도 뭐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뭐 친윤 의원들의 뭐 수사 무마 의혹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불똥이 튀면 국민의힘 내부로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이게 또 되기 시작을 하면 또 국민의힘 내부로도 관련 의혹들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진상조사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국민의힘 친윤 의원에 대한 그 의혹은 저희도 어제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경찰을 못 믿으면 검찰이라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견제가 필요한 건데 수사권을 경찰한테 몰빵해 주니까 우리도 주장하는 게 특검밖에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도 뭐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구원을 이렇게 뭐 한풀이를 다 하셨으니까 이런 거 이제 인정하고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바꿔나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특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일단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당의 이야기라서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탈당을 하는 게 정치적인 도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천 문제에 있어서 뭐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그 이후한 그림 받고도 김상민 전 검사는 우리 당에서 그냥 컷오프 됐거든요. 근데 김경식 의원은 컷오프 대상인데 단수 공천으로 살아났잖아요. 1억 원에서. 그 부분도 앞으로 수사로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양당이 다 공천을 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오세훈법 만들면서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부분 많이 또 이렇게 바꾸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발본색원할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공정하지 못한 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